예, 반갑습니다. 이철남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 IT법 등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그 이유랄까요? 그걸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30년 전에 아직 그 대학원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법대에 리눅스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 서버를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IP 지재권 전공자로서 리눅스를 포함한 GNU 프로젝트의 어떤 라이센스에 관심이 있었고 그때부터 좀 분석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2000년대 초에 이제 정부 연구소에서 정보통신 분야 정책, 법제도 등을 연구를 했고 이때 당시에 제가 했던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와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그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또는 정보사회 분야에서 오픈소스 철학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인베디드 형태로 리눅스를 도입하면서 이제 라이센스가 본격적으로 이슈되었고, 그래서 그 기업들과 같이 하면서 오픈 소스 라이센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고 20년 동안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제게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라우드 또는 AI 환경에 이 시기에 오픈소스 철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고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AI 환경에서 이제 코드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라이센스 이슈가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가야 될까, 이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기본적인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IP에 의해서 강하게 소프트웨어가 보호를 받고 소프트웨어 IP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로열티를 받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이었고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 제도가 만들어져 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오픈소스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그 라이센스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용자들을 강하게 통제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자유를 줍니다. 사용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카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카피해서 배포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정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이게 기본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라이센스를 보았을 때 엄청나게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많이 살펴봤고 시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 커머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한 시장과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혁신 모델이 완전히 좀 달랐고, 하지만 이 속에서도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일정한 룰이 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에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자유로운 라이센스에 의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되 여기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치 2.0을 보시면은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이나 특허 상표와 관련되는 권리자들을 제대로 표시를 해야 되고 개발자들에 관한 정보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 모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저작자가 누구이고 개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대로 좀 유지해달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라이센스 카피본을 포함해서 함께 배포를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요구사항만 있는 라이센스를 저희는 퍼미시블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GPL 2.0을 보시면은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GPL 2.0으로 배포되는 예를 들면 A라는 코드를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거나
A를 기반으로 A-라는 파생 저작물을 만든 후에 이것을 고객들에게 배포를 할 때 그 라이센스는 GPL 2.0이어야 된다. 동일한 라이센스로 배포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카피레프트 조항 그리고 이 조항을 포함한 라이센스를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라고 하고 있고 리차드 스톨만의 그 어떤 철학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라이센스 조항입니다. 여하튼 대체로 이와 같은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한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1997년 8년경에 OSI가 만들어져서 오픈소스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와 함께 배포되는 라이센스를 검토해서 그 라이센스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은 10가지 요건, 그때는 이제 9가지였던 것 같은데 10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하고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의해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의의 내용 3가지만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요. 상업적인 이용을 포함해서 자유로운 재배포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수정할 수 있게끔 소스 코드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요구사항이고 이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우리는 그것을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부르겠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오픈소스 이전에 프리 소프트웨어가 먼저 사용되었고 리차드 스톨만이 기존의 어떤 독점 소프트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그 모델에 반대해서 그 대척점에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고 그와 관련된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던 시절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많은 기업들이 IBM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용어 대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데피니션을 정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독점 소프트웨어의 대척점에서 프리 소프트웨어에 이제 선을 그었다라면은 프리 소프트웨어와는 별도로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정의를 하면서 보시면은 반드시 프리 소프트웨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라이센스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기존의 프리 소프트웨어보다는 약간 이제 뭐 시장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기업들이 약간 선호하는 방향으로 오픈 소스 데피니션이 정해지고 그와 관련되는 약간의 경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오픈 소스라고 해야 되는가, 그 경계와 관련해서 이 정의를 할 때도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픈 소스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고 라이센스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픈소스 AI 환경에서 오픈소스 AI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다시금 저 경계를 어디에다 그어야 되는가, 이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tHub 통계자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2008년 이후에 이제 GitHub의 프로젝트, 오픈되는 프로젝트의 라이센스를 분석한 내용이고 거기에 보시면 많은 오픈 소스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은 MIT나 아파치가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서 GPL 3.0 그리고 AGPL 클라우드 환경 때문에 AGPL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다양한 라이센스가 활용되고 있고 이 라이센스를 특히 그 의무사항을 분석해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이센스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GPT와 관련해서 이제 챗 GPT 이후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특히 소송의 위험이나 아니면 경쟁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3년 전에 GPT-3를 발표할 때 이 논문에 이 학습 데이터는 이러했다라고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위키피디아 데이터가 있고요. 상당히 여전히 LLM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책들이 북스1, 북스2라고 해서 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웹페이지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요. 제일 먼저 그 전에 이제 역시 GitHub에 있는 통계 자료를 보시면 GPT-3 발표할 때 이 데이터들의 어떤 언어별 통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이고 나머지 유럽 쪽 언어들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어는 굉장히 적게 0.001% 정도, 랭킹으로는 한 28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 자녀들을 포함해서 저희도 챗GPT나 제미나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AI들의 학습 데이터를 체크해 보시면은 대부분 영어 기반이에요. 영어 기반의 사고를 하고 있는 AI를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와 관련해서 학습 데이터의 라이센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위키피디아였고요. 위키피디아가 2000년 초중반에 시작될 때 제일 첫 번째 라이센스는 GFDL이었습니다. 위키피디아 모델이 오픈소스가 성공하는 모델을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을 콘텐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백과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이 첫 번째 라이센스는 GFDL이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이제 GPL을 만들었던 FSF 쪽의 라이센스이고 GPL 2.0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센스라면은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각종 문서에 적용하기 위한 라이센스로 GFDL을 만들었고 이 라이센스를 위키피디아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시작은 GFDL 라이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GFDL 라이센스의 정신을 따라서 시작했지만은 이제 라이센스 컴패티빌리티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특히 이때 당시에 CCL로 배포되는 각종의 컨텐츠가 있었고 그것을 위키피디아에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컴패티빌리티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GFDL 플러스 CCL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키피디아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CCL 기반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CCL은 뭔가? 제가 이제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강의를 기업들, 개발자들에게 많이 할 때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여러분들이 탐나는 그 콘텐츠에 라이센스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디폴트 값은 뭘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개발자들은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작권법이라는 법을 적용을 해보면은 디폴트 값은 all rights reserved예요. 저작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는 다르게 뭔가를 만드는 순간 바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표시도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기만 하면 저작권 보호받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컨텐츠를 인터넷에 올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올려놔 있고 웹 브라우저로 보는 것까지는 허용돼 있지만 이걸 가지고 특히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리스크이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조금 완화시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 미국의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님이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의 디폴트 값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CCL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all rights reserved인데 CC라는 마크를 붙이고 몇 개의 조건을 붙인다라면은 그 조건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된 게 CCL 라이센스입니다. 오픈소스의 기본적인 원리도 똑같죠. GitHub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올리든가 아니면 GitHub 프로젝트를 활용할 때 거기에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것은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있다, GPL이 있다, 아파치가 있다, MIT가 있다. 그러면 그 라이센스 조건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터넷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가 나왔고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컨텐츠가 지금 CCL 라이센스에서 배포되고 있고
구글 검색할 때 CCL 조건으로도 검색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CCL 라이센스, 기타 라이센스가 포함되지 않는 콘텐츠가 너무나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데이터가 커먼 크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확인되지 않는 대부분의 데이터인 것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LLM 분야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데이터인가와 관련해서 몇몇 연구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이런 겁니다. 특허 문헌이나 위키피디아 자료가 있고요. 그 밑에 순서들을 쭉 보시면 대부분 언론 기사들이에요.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할 때 많이 노출되는 게 언론 기사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많이 잡힌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AI로 학습해서 챗GPT라는 상용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작년부터 많은 언론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습용으로 제공해 준 바가 없다.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학습을 해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저작권 침해이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미국에서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소송이 한 40개 되는데요. 그중에 한 10개 정도가 언론사들이 제기한 소송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커먼 크롤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 기사들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생각하시면서 갖다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으로 좀 와보시면요. 지금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개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하이퍼클로바 발표할 때에 거기에 논문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랫폼에 있는 블로그나 카페나 뉴스, 댓글, 지식인 대부분 네이버 플랫폼에 있는 한글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학습을 해서 그때 당시에 챗GPT와 비교할 때 한글 학습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네이버가 내놨습니다. 데이터 라이센스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글 생각하시면은 그 블로그 글의 저작권은 글을 쓰신 분이 직접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권리자는 저작자, 글을 쓰신 분이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가입할 때 가입 약관에 동의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네이버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미 그 내용 중에 AI와 관련된 어떤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그 컨텐츠를 올린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학습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도 네이버 뉴스가 있고요. 네이버 뉴스와 관련해서 언론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에서도 온라인 콘텐츠 중에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LLM AI 준비하시는 기업에서는 특히 언론 기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이렇게 해결됐는데 제가 많은 기업들 얘기를 하면은 한글 데이터가 정말 부족하죠. 그 상황에서 네이버의 블로그나 이런 한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기업들이 쓰고자 할 때 요게 라이센스 문제. 이번에는 이제 그 저작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이버라는 이 블로그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상 이게 과연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리스크는 굉장히 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센스가 없는 인터넷 콘텐츠를 거의 못 쓰는 것인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AI 이전에 검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구글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웹페이지를 크롤링해서 분석을 하고 인덱스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그 웹페이지 권리자들의 허락을 안 받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소송들에서 대부분 이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쓰더라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라는 판결이 미국에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이용의 요건이 조금 다양하고 까다로운데 특히 검색 용도로 이용할 때는 원 제작자의 어떤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장에 오히려 보완제로서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검색을 위한 용도로 갖다 쓰는 것은 대체로 공정 이용으로 본다라는 것이 미국의 판결이기도 하고 우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도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보통은 불명확하고 이것을 저희는 이제 리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판단해서 쓰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계속 기업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드릴 때 리스크가 어느 정도일까? 그 리스크를 계속 체크하면서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가 되면은 그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 페이지를 보여드렸던 것은요. 검색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영문 페이지에서는 위키피디아가 제일 상단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나무위키가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무위키를 마음대로 써도 좋을까와 관련해서 위키피디아는 CC by SA 조건입니다. 그래서 non 커머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많이 쓰고 있는데 나무위키는 non 커머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보다 나무위키 컨텐츠가 더 리스크가 높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오픈 소스 라이센스나 아니면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라이센스, 그다음에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해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LLM 분야에서 특히 오픈 소스 진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가 더 파일이에요. 더 파일. 그리고 더 파일의 여러 가지 소스, 원 소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이 파란색이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픈 액세스로 제공된 논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를 하나하나 따져 보시면은 이게 AI로 학습해도 좋은가에 대해서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대체로 자유롭게 쓰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니까 AI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대체로 현재까지는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데이터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대체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들이에요. 커먼 크롤,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정제한, 그리고 우리 지식인과 비슷한 스택 익스체인지나 아니면 위키피디아 이런 데이터들이고 이런 것들도 일부 아까 말씀드린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대체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갖다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 경향이 스택 익스체인지나 아니면 레딧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것을 약간 유료화하는 비즈니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는 자유롭게 많이 가져다 그냥 써왔는데 플랫폼 단위로 유료화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서 앞으로 점점 더 학습 데이터의 어떤 비용이 많이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오른쪽으로 와 보시면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LL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책이에요. 책. 근데 대부분 책은 오프라인 책이죠. 온라인의 전자책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된 책들 가져다가 구글이 북코펄스 데이터셋을 가져다 썼다가 소송은 걸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책과 관련된 데이터셋은 대부분 숨기는데 지금 더 파일 데이터에 포함된 이 책들은 대부분 불법 카피 책이에요. 무단으로 스캔해서 P2P로 공유되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20만 권.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가져다 쓴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 중에 이제 메타의 라마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그 LLM이 이 데이터를 쓴 걸로 그러니까 증명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알려졌고, 그래서 많은 책의 권리자들이 지금 엔비디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문체부 AI 워킹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국내 AI 기업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개선을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와 관련해서 GitHub 코드. GitHub 코드, 제 생각에 이제 물론 라이센스는 개별적으로 많이 다르지만은 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오픈 액세스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많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소송은 하나 걸려 있습니다. GitHub 플랫폼을 2017년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코파일럿 서비스를 내놨고, 여기에 대해서 한 5명의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라이센스 위반 문제, 그 다음에 GitHub의 이용 조건 위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고,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진행되고는 있지만은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코딩 관련된 AI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마의 학습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북스 데이터가 아까 더 파일의 그 북스 데이터로 이제 알려져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마 3.1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찾아봐도 학습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오픈소스 AI라고 할 수 있는 라마에서도 학습 데이터가 감춰지고 있다. 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의 고민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마2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나온 라마 3.1의 라이센스 부분입니다. 이 라이센스 부분을 읽어보면은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특히 월 사용자 7억 명 이상일 때 라이센스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AI들 중에 그나마 오픈소스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메타의 라마 라이센스도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고요. 이 요구사항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오픈소스 데피니션을 위반하는 거죠. 자유로운 재배포를 막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 데피니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픈소스 AI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AI 환경에서 이것도 오픈소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픈소스 팔러시 내지 철학을 AI 환경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던져지고 있고, 작년부터 OSI에서 오픈소스 AI 데피니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은 0.08 버전이고요. 이 몇 가지를 읽어보시면은 AI와 관련해서 그 AI의 코드, 그 다음에 모델,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최소 요구사항은 뭔가, 옵셔널한 요구사항들은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프리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그때 생각했던 철학들이 지금 AI 환경에서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가. 저희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유럽의 EU AI 액트에서 학습 데이터를 일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AI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들을 예외를 시켜주는, 면제를 해주는 이런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의 과정을 보면은 이 AI 환경에서 오픈소스 철학이, 그리고 오픈소스 AI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 흐름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표.